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시지만 각자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 사연들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은데요. 저에게도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오빠와 절 키우려고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졸업해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 후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매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경찰에 막 입사한 신입 경찰이었어요.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 시기에도 저흰 서로에게 금방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할 때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가정 형편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거였어요. 시댁은 시부께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셨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저희 집은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니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시모가 챙겨주신 걸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김치에 장아찌에 나물까지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 난 집에 있어서 쉬엄쉬엄 하면 돼. 넌 밖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바쁘겠니?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저녁에 밥만 해서 반찬 이걸로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챙겼어. 저녁 챙기기 힘들지? 나도 결혼하고 처음엔 뭘 해야 하나 맨날 고민했었거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반찬 어떤 걸 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저녁 걱정 덜었네요. 그러니 네가 좋아해서 다행이네. 다음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시모는 맞벌이하는 절 위해 반찬도 매번 챙겨주시곤 했어요. 거기다가 시부께서도 늘 저에게 고생한다며 챙겨주시기도 했죠. 게다가 시부께선 종종 저에게 몰래 용돈도 챙겨주시며 절 위해 주셨어요.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걸 사라고 종종 챙겨주셨죠. 아무래도 결혼 초기엔 많이 긴장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았지만 딱 두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시숙과 신우였어요. 시숙과 신우는 말 그대로 개념 없고 필터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숙과 신우는 며느리의 길을 잡아야 한다며 매번 제 앞에서 말을 하곤 했어요. 아유,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와도 되나? 며느리면 일찍 일찍 와가지고 엄마 대신해서 음식 차리고 청소하고 준비하면 앉는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 엄마 아빠도 영 독하지 못해서 큰일이야, 큰일. 오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원래 새 식구 들어오면 제대로 잡돌이 해야 하는 건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못한다니까. 옳게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벌써 엄마가 음식 다 했어. 일찍 와서 음식 해야지. 저 일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오늘 그리고 원래 약속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헐,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올케 시누이야, 시누이. 내가 뭐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나 제대로 해. 누난 시댁에 가긴 해? 시댁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앞에도 안 가면서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해? 어이가 없네. 그리고 형은 형수님이 왜 안 데리고 오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할 거면 형도 형수님을 데리고 와야지. 아니, 네 형수는 일하잖아. 뭐 우리 마누란 일 안 해? 똑같이 일하다가 왔어. 뭔 소리야 그게? 헛소리 하지 말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었으면 형이나 누나가 가서 같이 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의 외침에 신우나 시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참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서열질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엄청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숙은 한의원을 하는 형님과 결혼을 했고 사업을 하지만 그닥 번창하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신우는 일반 회사원이었던 시매부와 결혼했지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죠. 누구에게 뭐라 할 처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매번 절 볼 때마다 어떻게든 절 깎아내리려고 안달이 났던 게 바로 시숙과 신우였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끔 보는 시숙이나 형님, 신우는 그다지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전 바로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임신한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가끔씩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그대로 소파에 앉아 쉴 수 있게 해주셨죠. 늘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나 평소에 남편한테 먹고 싶다고 한 번쯤 말했던 음식들이 차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시부모님이 절 많이 배려해 주셨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도 시숙과 신우는 정말 무례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만삭일 때 시숙과 신우이는 제 배를 보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와, 재수 씨, 걸어 다닐 순 있어요? 배 봐. 뒤뚱뒤뚱 아주 펭귄 같네. 저렇게 배 나와가지고 넘어지지도 않나? 아무리 임신했다고 하지만 살이 너무 찐 거 아닌가? 그치? 우리 와이프도 임신했을 땐 저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오빠. 나도 임신했을 때 저렇게 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올케는 참 신기하다. 살이 그렇게 찌면 나중에 어떻게 빼려고 그래? 그거 진짜 힘든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형님,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형님도 임신했을 때 30kg 넘게 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제발 사람 좀 존중할 줄도 아세요. 도대체 이런 모습 보이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옳게. 옳게 말 다 했어? 너 앞으로 진짜 두고 봐. 아니, 재수 씨. 말을 무슨 그렇게 해요? 제가 뭘요? 형님이 먼저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아주버님도 같이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저야 뱃속에 아기라도 있지. 아주버님은 그냥 살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아주버님 살찐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숙과 신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내 사람 속을 만날 때마다 어찌나 긁어대는지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1년 후에 둘째를 낳아 2년 터울로 셋째, 넷째까지 낳게 되었어요. 워낙 아이를 좋아했던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도 다둥이를 키우길 원했었거든요. 그렇게 넷을 낳고 나니 집안도 북적북적하고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형제가 별로 없으셔서 늘 외롭게 자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싶어 하셨는데 셋으로 그쳤다는 것도 늘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넷을 낳으니까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런데 역시나 넷째 막내를 낳고 나서 시숙과 신우는 사람 속을 긁어대더군요. 애초에 찾아오지 않으면 될 걸 굳이 출산한 병원까지 찾아와서는 제 속을 마구마구 긁어댔습니다. 와, 재수 씨 무슨 애를 뭐 얼마나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징그럽게도 애도 많이 낳네. 정말 딱 하나만 낳으면 되지. 무슨 네식이나 낳았대? 그러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 옳게. 계획은 하고 낳는 거 맞아? 이러다가 애 키워야 된다고 일도 그만두고 우리 동생만 고생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형, 누나, 그런 소리 할 거면 여기 오지 마.
내가 안 그래도 형이랑 누나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걸 그랬어. 형이야말로 왜 그렇게 얘기해? 형은 더 낳고 싶은데 형수가 몸에 망가진다고 죽어도 안 낳는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형수 욕한 거 불과 몇 개월 전 아냐? 거기다가 누난 애 낳고 싶어도 누나가 안 벌면 돈 벌 사람 없어서 못 낳는다며. 매형 자꾸 일 그만두고 그래서 못 낳는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어? 그랬으면서 왜 여기 와서 그 난리야? 헛소리 할 거면 제발 좀 찾아오지 마. 아니 뭐 형은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애가 많으니까.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야. 아유, 그냥 가. 우리 애들 우리가 알아서 키우니까 가라고. 출산하고 얼마 안 된 제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시숙과 신우가 너무나 얄미웠지만 그걸 듣고서 남편이 바로 화를 내주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표창도 받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아무리 시숙과 신우가 얄밉게 굴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죠. 거기다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수학기가 되면 남편이 따로 시간을 내서 늘 촌에 내려가 수학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도 남편을 참 좋아했었죠. 자네, 이거 새참 좀 들게나. 자네 이 파전 좋아하지? 저번에 왔을 때 몇 장이나 먹었더라. 자네 장모가 자네 이거 좋아한다고 오늘 한 50장은 붙일 것 같아. 어제 해삼으로 어찌나 많이 사왔던지 오늘 그거 자네가 다 먹고 가게. 아유, 진짜요? 아유, 장모님 파전이면 제가 하루 종일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죠. 아버님, 이거 한 잔 받으세요. 시원하게 드시고 저녁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그래. 우리 사이 올 때면 참 좋아. 시내 나가서 안 먹어본 거 먹어볼 수도 있고 말이야. 사위 덕분에 우리 농사일도 편하게 잘하고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최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살뜰하게 자라던 남편과 무엇보다 다정하게 절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7년이 되었을 때 시부께서 교통사고가 난 거였죠. 지방에 계신 시부의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 다녀오던 길에 그만 큰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119에서 연락이 와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부께선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절망하고 오열했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와 시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허망하게 데리고 가. 아이고,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세요. 조금만 더 저희 곁에 있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세요. 경아야, 이제 어떻게 하니. 네 시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니. 손주들 커가는 것도 못 보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어떻게 하니 경아야.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해하는 시모를 보며 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저희 부모님께서도 슬퍼하는 시모를 보시고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슬퍼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시모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들어할 때면 엄만 시모 곁에 가 식사를 챙겨주시고 손도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과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와 시숙입니다. 신우와 시숙은 시부 장례식장에서부터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조차 어이가 없었지만 자기 몫을 챙기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그럼 아버지 회사 정리하고 매각한 돈은 어쩔 거야?
아무래도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관리해도 상관없긴 한데 엄마 혼자서 그거 다 정리하려면 힘들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무슨 소리야, 오빠. 그걸 왜 오빠한테 맡겨? 엄마, 그거 내가 잘 처분해서 나눠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하면 된다니까. 아빠 뭐 다른 재산은 없어? 보험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이랑 누나 진짜 제정신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 얘기를 해? 슬프지도 않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재산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할 생각 있으면 아버지 잘 가실 수 있게 기도라도 해. 어떻게 이 와중에 재산 얘기를 꺼내? 형이랑 누나가 자식이 맞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밖에 없어? 진짜 실망이다, 실망. 돌아가신 아버지도 형이랑 누나가 이러는 거 알면 속 터져서 발도 안 떨어지시겠어. 시숙과 신우의 말에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 소리를 쳤고 그제서야 시숙과 신우는 재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형님이라는 사람은 시부 장례식 때도 발인대나 모습을 비출 뿐이었죠. 엉망인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남편은 더 정신을 차려 시모를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숙과 신우는 또다시 재산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고민을 하던 시모는 시부가 운영했던 버스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하고 얻게 된 돈은 자식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시숙과 신우도 재산 어쩌고 하면서 시모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 이후 시모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셨죠. 시모에게 전화를 할 때면 시모는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낮에 가보니까 집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시아버지한테 갔다 왔어. 내일 비 온다고 하길래 걱정돼가지고. 아휴, 요즘 꿈속에 네 시아버지가 자꾸 나온다. 혼자서 떠나려고 하니까 쓸쓸한지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고 어쩌면 좋니? 어머님, 다음엔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지 마시고요. 어머님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버님이 어머님 식사 잘 안 하시니까 걱정되셔서 그러신가 봐요. 내일은 저랑 점심도 같이 드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나올게요.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는 시몰 볼 때면 저와 남편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전화를 자주 드려도 시모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저희 많은 대화 끝에 시모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대론 시모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모에게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니 너무나 좋아하셨죠. 오로지 시모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그런 선택도 고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시숙과 신우였죠. 시숙과 신우는 저희의 의도를 아예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은 남편 형제들에게 합가 얘기를 꺼내기 위해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이었어요. 와,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기가 막히게 머리 썼네. 우리 엄마 꼬셔가지고 남은 재산도 탐내려고 합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게 우리 재산 탐낼 생각하지 마. 그거 다 자식들 돈인 거 알지?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힘 빼지 마. 재수 씨, 우리 엄마 돈도 우리 돈인 거 알죠?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 뭐 합가하는 거야 알아서들 하시고. 그리고 합가하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니 알겠죠? 어떻게 벌써부터 사람들이 돈돈 타령만 해요? 우리 어머님 필요한 게 뭔지 자식으로서 진짜 몰라요? 어머님 옆에서 좀 응원해드리고 힘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내 우울해하셨는데 누구 하나 챙겨드린 적 있어요? 어떻게 매번 돈돈거리세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돈 욕심 낸다고 할 수 있어요? 염치 없는 두 사람을 향해 전 그동안 참았던 말을 퍼부었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께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째서 저 두 사람은 돈만 밝히는지 제가 다 속이 터지더군요. 그렇게 합가라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특히나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니 시모의 마음이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미랑 사니까 좋아? 할민 우리 강아지들이랑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할머니, 저도 좋아요. 할머니랑 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할머니랑 산책도 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할머니, 우리 주말에 같이 꽃구경 가요. 친구가 저번 주에 공원 갔다 왔는데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대요. 할머니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아이, 우리 손주들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게.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나들이 가자. 우와, 신난다, 신나. 역시 할머니 최고. 시모께선 그 후로 점점 기운도 차리시고 우울증도 나아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만 좋았던 합가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었죠. 사실 젊어서부터 일을 하다 보니 자식들을 키우면서 반찬이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합가를 하고 나서부턴 시모께서 반찬도 푸짐하게 건강식으로 차려주시고 살림도 신경 써주시니 저는 일을 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쉬는 날에 반찬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시모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곤 했답니다. 어머님, 그때 된장 시금치 무침 있잖아요. 그거 애들 잘 먹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유, 내가 다음에 또 해주면 되는데 뭘. 나도 그때 보니까 애들 너무 잘 먹더라. 그게 입맛에 딱 맞았나 봐. 나중에 나 없을 때 네가 해주면 되니까 내가 알려주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두부 물기만 잘 빼면 돼. 면포에 싸가지고 쫙 물을 빼서 시금치 소금에 데쳐가지고 준비했다가 물기 빼고 된장이랑 깨소금이랑 참기름이랑 조금씩 나가지고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와, 어머님, 그걸 어디다가 다 써둔 것도 아니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머릿속에 남질 않던데 역시 어머님은 살림 고수세요, 고수. 예, 난 벌써 수십 년 동안 살림만 했잖니. 너는 워낙 손도 야무지고 빨라서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그렇게 소소한 추억을 쌓으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생활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면서 전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살게 된 게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늘 생각했죠. 그렇게 40대 후반이 됐을 무렵 결혼을 한 지 23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큰 불행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이 근무하던 서가 집 근처라 항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딱 시부가 돌아가신 지 12년째 되던 해였죠. 첫애가 21살 때였지만 아직도 막내는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시모께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이고, 얘야, 우리 팔자가 뭐 이리 박복하다니. 우리 남편도 그렇게 허망하게 가더니만 아들마저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쩐다니.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어머님 아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인데 금방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강한 애니까 금방 일어나겠지.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전 그때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의 간병을 위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로 매일같이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아침 일찍 애들 학교 준비만 해두고
바로 병원으로 와 남편을 살폈죠. 그렇게 며칠 밤낮을 내내 간병하며 남편을 돌보다 보니 저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걸 알고서 시모께선 저 대신 집안일도 싹 다 해주시고 애들도 챙겨주셨죠. 그리고 틈틈이 와서 저 대신 남편의 간병을 해주셨어요. 예, 너 가서 쉬어. 요 며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니. 내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넌 잠시 가서 눈 좀 붙이고 오거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러다가 너까지 큰일 나. 얼른 가. 어머님, 괜찮아요. 아까 조금 자서 많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집안일도 하시고 애들도 봐주시는데 그런 거에 하나도 안 힘들어. 나보다 네가 더 힘들지. 가서 얼른 좀 자. 자다가 푹 쉬다가 오면 돼. 이러다가 너까지 아프면 나 마음 아파서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얼른 가서 쉬고 와. 시모께서도 마음이 찢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당신보다 오히려 절 위로해 주시며 많이 생각해 주셨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을 보니 눈물만 나오고 영정사진만 봐도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심장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애들 이제 금방 클 텐데 막내 20살 되는 것도 봐야 하는데 당신 은퇴하고 나랑 세계 일주도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지금껏 고생만 했던 당신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애미야. 다 내 탓이다. 내 탓.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우리 며느리까지 힘들게 하는가 보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면 좋니. 이 예쁜 애들 착한 마누라랑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시모는 오열하는 제 옆에서 내내 위로해주며 절 달래주셨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경찰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며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단 2명만 빼고서요. 시숙과 신우는 장례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2사람의 행동에 전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 장례식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재수 씨, 이제 우리 어머님 집에서 나가세요. 뭐 이제 내 동생도 없는데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남.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하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집을 나가야 되죠? 저희 앞으로 쭉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재수 씨가 왜? 아, 재수 씨 남이잖아, 남. 가족도 아니고 피 하나 섞인 것도 아닌데 남이 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 헛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쫓겨나기 전에 나가요. 나가. 지금껏 어머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절대 못 나갑니다. 저 나갈 일 없으니까 어디 한번 쫓아내 보시던죠. 그렇게 제가 분노를 하자 시숙과 신우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날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끝까지 집을 지키고 있으니 시숙과 신우는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없던 짐들이 거실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만 방에 있던 시숙이 나오더니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 짐이에요. 앞으로 나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우리 엄마 집인데 뭐 내가 보고할 필요도 없지 않나? 지내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데요. 아주버님 짐은 직접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거실에 놔둔게 할 거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저기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저기 정리해서 지내세요, 그럼. 아니, 난 이게 편한데.
짐 여기다 두고 생활할 거니까 뭐 불편한 사람이 나가 살던지.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온 시숙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숙과 신우 두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다시 돈 타령을 시작했어요. 그간 집안 중심을 잡으며 온갖 행패를 막아줬던 남편이 사라지니까 이젠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시모에게 나타나 돈을 달라며 요구하곤 했죠. 엄마, 이번에 나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다니까? 엄마, 나 평생 한의사 와이프한테 기죽어서 사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나도 대박 한번 쳐봐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 돈 좀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잘 되면 내가 고스란히 되돌려 줄게. 시숙은 시도 때도 없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숙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 유학 가고 싶대. 요즘 애들 알지? 하나 뒤떨어지면 나중에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요즘 성공하려면 다들 유학 보내야 한다던데. 알잖아. 우리 형편에 유학 보내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보내만 주면 나랑 남편이랑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킬 거야. 근데 보내기가 힘들어서 그러네. 엄마가 우리 아들 유학 가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신우는 본인 아들 유학 자금을 대달라며 난리였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자식이라고 있다는 게 저런 꼴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의 요구를 매번 들어야 하는 시모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두 사람과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매번 시숙과 신우가 저와 다투니 중간에 있던 시모도 많이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시모가 절 불렀어요. 얘야, 이제 그만하자. 나 다른 것보다 네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나 때문에 너희들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너무 힘들다. 어머님, 저희 나가시면 혼자서 못 버티세요.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당하신다고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어머님 걱정돼서 제가 어떻게 나가요? 괜찮어. 그래도 내가 애민데 쟤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겠니? 너도 힘들고 우리 손주들도 힘들고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 나 혼자 힘들면 될걸. 니들까지 힘들어하게 만들고 정말 미안하다. 내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이제 그만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가거라. 어머님, 하지만 며느라, 제발 내 부탁이니 한 번만 들어다오. 남편도 떠나 힘든 널 나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아직 창창한 나이에 나 때문에 이렇게 세월 낭비할 수 없잖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부탁 꼭 들어다오. 그렇게 시모는 저를 눈물로 설득하셨습니다. 시모는 손주들과 자식들, 그리고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 후로 저와 애들은 시모의 집을 나와 살게 되었어요. 시모한테선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턴 연락도 끊기고 말았죠. 전화를 해보니 전화번호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숙과 신우에게도 시모의 연락처를 부탁을 해보았지만 연락처는커녕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죠. 너무 답답해 한 번은 시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벌써 집까지 팔아버렸더라고요. 어디로 가신 걸까 소식을 알 수 없다가 다른 이웃 주민이 알려준 얘기로 시모의 소식을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집을 정리하고 시숙네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과 같이 잘 살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 시모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전 호스피스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 간병을 할 때부터 호스피스 간호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쉬는 동안 교육도 받고
3년 동안 임상 경험을 쌓은 후에 간호사로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6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낯익은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시모였습니다. 어,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도 없으시고, 전화도 바꾸시고, 집도 팔아버리시고, 제가 얼마나 어머님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에이미야,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내가 이제야 널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 그렇지. 우리 며느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뭐 누구 간병이라도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다. 나 여기 입원하려고 왔어. 내가 마지막은 우리 며느리 있는 곳에서 보내려고.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야 널 볼 수 있었구나.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시모는 호스피스에서 마지막을 보내고자 오신 거였어요. 나중에 시모의 병명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는 말기암 환자셨어요. 마지막 여생을 그나마 고통 없이 보내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병원 입원하러 왔을 때도 누군가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입원 수속을 다 마치고 나중에 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긴 혼자 오신 거고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어쩌시고요? 에휴, 그게 말이다. 그 자식들, 참 내 배 아파 난 자식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내가 너무나 후회되고 원통했어. 그 집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남긴 그 집. 그걸 팔고 자기들이랑 살자고 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와서 얘기하더구나. 난 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길래 얘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생각했지. 그 집을 팔고요? 그 집 40평이 넘어서 못해도 10억이나 됐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다 줘버린 건 아니시죠? 아이고, 내가 바보였지, 바보였어. 자식들 정신 차린 줄 알고 나눠줬더니만 그때부터 난 바로 찬밥 신세더구나.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왜 거길 들어갔는지.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더니 걔들이 글쎄 뭐라고 한 줄 아니? 택시 타고 가라더구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병원 앞까지만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119를 부르래. 참, 이게 말이나 됐냐? 어머님, 그럼 저한테 그때라도 연락을 하시죠.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줄 알았으면 그때 저 싸워서라도 모시러 갔어요. 너한테 짐 안 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널 다시 찾을 수 있겠어? 새로 인생 시작하는 너한테 어떻게 내가 짐이 되겠니?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더 연락을 못했지. 그러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야.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졌다고 하더구나.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간 지내온 얘기를 차분히 들려주셨어요. 저희가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정말 힘들고 고되게 사셨더라고요. 특히나 말기암이 밝혀지고 나서 자식들 태도는 제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특히나 아주버님네 부부는 정말 환상의 부부였어요. 어떻게 둘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는지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니 참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형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도 한의사인데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면 뭐 약이라도 한 제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허이구, 내가 아주 걔 두 얼굴에 아주 질렸다 질렸어. 큰아들 있을 땐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만 없을 땐 나한테 와서 이러더구나. 노인네가 밖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따뜻한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할 수 있는지 원. 네? 아니 TV에도 나오면서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만 어머님한테 그랬다고요? 그래. 아파서 약 좀 사달라고 하면 알아서 사다 먹으라고 하거나 바쁘다고 그냥 나가버리기 일쑤였어. 그래 놓고선 집안일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제대로 안 하면 하는 일도 없다면서 날 짐짝 취급하더라. 세상 사람들 걔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니? 형님은 TV에도 간혹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본성을 숨기고 뻔뻔하게 TV에 나오는지 지금도 가끔 볼 때마다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더한 어머님 자식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시모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들이랑 딸한테도 말기암이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 입원할 때 같이 안 오셨어요? 저 있어서 안 온대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말기암 그 힘든 몸을 어떻게 혼자서 가라고 할 수 있대요? 말도 마. 내가 암이라고 말하니까 걔들 어쨌는지 아니? 나한테 보험 뭐 들어놨냐고나 묻더라. 진단금 받을 수 있다느니 어쩌느니 어디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냐면서 종이랑 펜 들고 와서 쓰라고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고요? 어디 그런 불효자식들이 다 있대요. 어머님, 그걸 그냥 다 두셨어요? 머리라도 한 대 때리셨어야죠. 그래서 펜 들고 아들한테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얼만데 이 행패냐면서 아주 그냥 화를 내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지금껏 애미 가지고 있는 거 다 벗겨 먹더니만 얼마나 더 벗겨 먹어야 속이 편하겠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나가더구나.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저 진짜 못 참겠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제가 따져야 되겠어요. 제가 아주 홍군형을 낼 거예요. 됐다, 됐어. 내가 죽을 날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은 그냥 두고 우리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난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어. 시모는 자식에게 받은 배신감이 정말 큰 듯 싶었습니다. 그런 시모가 안쓰러워 전 더 잘하려고 했죠.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할머니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시모를 찾아왔어요. 큰애부터 넷째까지 매일매일 찾아와 시모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모는 그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제 어른이 다 됐네, 다 됐어. 엄마가 참 잘 키웠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아유, 뭘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동안 다 키워주셔서 제가 키울 땐 편했죠, 뭐. 애들 많이 컸죠? 애들이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저 할머니 집에도 갔었는데, 할머니 얼른 건강해지셔가지고, 다음엔 저희랑 같이 꽃놀이 또 가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진짜 행복하고 좋았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보고서라도 할미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날 따뜻해지면 할머니 손잡고 꼭 나들이 가자. 그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을게. 시모와 마지막으로 보낸 그 석 달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모께선 종종 예전 당신의 신혼 때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참 시부를 많이 닮았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 내가 신혼 때 말이지. 네 시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들꽃을 꺾어서 집에 가지고 왔어.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으면 내 등 뒤에서 꽃 한 송이씩 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아니? 그땐 시집살이도 참 힘들었는데 네 시아버지 덕분에 내가 버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막내가 똑 닮았던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아버님을 똑 닮았었네요. 어릴 때부터 남편이 진짜 사근사근 다정했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늘 툴툴대도 우리 막내는 이 엄마를 위해주고 아껴줄 줄 아는 효자였지. 분명 결혼하면 아내한테 잘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잘하더구나. 좀 더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며느리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참 미안해. 고생은요 뭘. 저도 남편과 어머님이랑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어머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저희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요. 그렇게 좀 더 버티시길 바라고 바랬지만 시모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던 시모는 어느 날 저의 손을 잡으며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자, 이거 바꿔라. 이거 다른 거 아니고 네 선물이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못난 시엠이 이렇게 챙겨주느라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주는 선물이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땅 문서 아니에요? 그래, 이거 너한테 증여할 거야.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나 자식들한테 다 뺏겼어. 그래서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이야. 이거 너한테 주려고 어떻게든 내가 지켜온 거야. 그러니까 애미야, 이거 꼭 바꿔라. 보험금도 아마 3억 정도 나올 거다. 수익잘 너로 변경했으니 이걸로 애들 잘 키우렴. 어머님,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우리 손주들 잘 키우라고, 나중에 손주들 장가 가거나 시집 갈 때 보태라고 마지막 선물로 주는 거야. 혹시라도 큰아들이랑 딸이 나중에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게 증여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네 덕분에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시모는 그렇게 저에게 2억짜리 땅 문서를 증여해 주시고 보험 수익자를 저로 변경해 주시고선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역시나 나중에 시모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시숙과 신우는 저에게 찾아와 절 도둑이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 또 찾아왔다며? 그러고선 돈 뜯어냈냐? 얼른 내놔. 그거 우리 거니까 얼른 내놓으라고. 아주 도둑이 따로 없네 정말. 뭐? 야, 너네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너, 시숙이라는 사람 너. 형님? 형님도 아니야 넌. 어머님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니들이 어머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찬밥 취급했다며? 아프다는 사람, 혼자서 움직이기도 힘들다는 사람, 병원을 한번 모셔다 드리지도 않고 니들이 정말 사람이야?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자식을 3명이나 낳았는데 진정한 자식은 일찍 죽고 껍데기뿐인 자식들만 남아서 눈물로 세월만 지내고 간다고 하셨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자식들 생각하면서 끝까지 눈물로 지내신 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재산? 니들이 다 벗겨먹은 재산 그거 어머님 아버님이 눈물로 쌓으신 재산이야. 그걸 어떻게 뻔뻔하게 니들이 탐을 내? 제 화에 그제서야 사람인지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론 시숙 사업도 어렵고 신우네도 재산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어렵게 산다고 하는데 참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재산 욕심을 냈나 봅니다. 어머님이 떠나고 난 뒤 얼마 전이 1주년이었어요. 어머님 길에 맞춰 찾아갔더니 시숙과 신우인 오지도 않았는지 꽃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사진을 보고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앞에서 펑펑 울다 왔습니다. 자식들 위해 헌신했던 사람, 며느리를 누구보다 위해줬던 사람, 손주들을 끔찍이 아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님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님, 그곳은 아프지 않고 편안하신가요? 아버님과 그곳에서 다시 만나셨나요? 남편하고도 여기서 못 받은 효도 실컷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세요. 저도 여기서 제가 할 일 다 끝마치고 나면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꼭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주신 유산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 쓰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선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사실 부모라고 하면 자식에게 늘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헌신해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보다 행복을 바라며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매일 쳇바퀴처럼 돌듯 일만 하고 행복한 추억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가끔은 내 삶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의 황당한 만행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베푼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존재하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건넨 선의를 바로 제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갚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통 터졌던 일이 결국 저희 부모님께 배 이상의 행운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동생은 사업을 하던 아빠와 인자한 엄마 아래서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 29에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던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조금 특별했답니다. 우린 양가 아버지들의 소개로 첫 만남을 했었거든요. 시부는 저희 아빠처럼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 저희 아빠와 시부는 대학 동창이셨습니다. 두 분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동기 모임을 통해 인연을 이어오셨다고 했죠.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꽤 친한 사이였던 두 분은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 저와 남편에게 소개팅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랬기에 상견례 자리의 분위긴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야, 영훈이 네 딸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너랑 내가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거야. 그지? 여보, 이제 서로 사돈될 사이인데 이름을 그렇게 턱턱 부르고 반말하는 거 실례해요. 그런가? 야, 영훈아, 우리 이제 서로 존대하고 존칭해야 하는 사이가 되는 건가? 재수 씨, 아니 사부인 말씀이 맞지. 자, 내가 먼저 존대해 줄 테니까 득철이 너도 잘 따라해라.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사돈어른. 자식 점잠 빼긴. 그래, 알겠다. 아니,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아빠 시부는
서로에게 어색한 존재라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엄마 시모는 초면이었지만 두 분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셨죠.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자 양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서로 모은 돈을 합해서요. 집 문제 때문에 대출을 좀 끼고 시작해야 하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알뜰한 편이었기에 우린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형이 돼서 동생 결혼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 했는데 미리 못 와봐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재수 씨. 상견례 때 제 남동생은 참석했지만 남편의 형 부부인 시숙님 내외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던 시숙님은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재미교포인 형님과 결혼해서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은 직장 사정 때문에 우리의 결혼식 날이 돼서야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그 일이 괜히 미안했는지 두 분은 저희의 결혼 초반에 몇 번이나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비행기값 문제도 그렇고 두 분의 직장 문제도 있어 1, 2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켜보니 시숙님은 참 착한 효자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두 분 옆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직장도 그렇고 집사람 터전도 미국이다 보니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한국에서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큰아들이 걱정해준 덕에 우린 잘 지내고 있지요. 그리고 네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들 꼬박꼬박 1, 2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안부 전화해주고 있잖아. 너도 바쁠 텐데 말이야. 그럼 됐지 뭐. 늘 나랑 네 아버지 걱정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시숙님은 늘 먼 미국에 사는 걸 시부모님께 죄송해했어요. 시부모님은 평소 자신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선물도 자주 보내던 시숙님에게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분은 형님만은 가끔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그건 바로 평생 미국에서 나고 자랐던 형님과 문화 차이 때문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형님은 자신의 부모님 덕에 한국말엔 능숙하셨지만 한국에 몇 번 못 와봤기에 미국 마인드가 강하셨어요. 제가 결혼한 해의 명절이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 대뜸 시모가 형님에게 이러시더군요. 얘 큰애야. 아무리 멀리 산다고 해도 1년에 2번 명절엔 좀 한국에 와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은 늘 한국에 자주 못 와서 우리한테 죄송해 하는데 넌 어째 그런 기색도 없고 올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제 남편은 두 분 자식이니까 죄송해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죄송해야 돼요? 제가 두 분께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한국 명절은 미국에서 휴일이 아니어서 매일 1년에 2번씩 긴 휴가를 쓰긴 힘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정 서운하시면 애 아빠만 휴가 쓰라고 하고 한국에 혼자 보낼게요. 예, 넌 왜 시부모한테 말할 때마다 그렇게 건방지니? 같은 말을 해도 좀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지. 전 제 말이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린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나름의 절충안을 말씀드린 건데 왜 며느리가 됐다고 제가 무조건 저 자세를 보여야 되죠?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었기에 시모는 시댁 일에 크게 관심이 없던 형님에게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시부도 옆에서 동의한다는 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죠. 하지만 형님의 논리적인 말에 결국 두 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무셨어요. 또 언제 한 번은 형님이 시부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 큰애야, 나 물 좀 한 잔 다오. 드릴 수야 있지만 아버님은 왜 매번 식구들에게 물심부름을 시키세요? 우리도 다 집중해서 밥 먹고 있는데요. 매번 식사하시다 목이 막힐 것 같으면 앞으로는 식사 시작하기 전에 물통에 물을 많이 떠놓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뭐? 예, 내가 뭐 번거로운 걸 시킨 것도 아니고 고작 물 좀 달라고 했다고 시애비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아버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모두가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드린 말인데,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 한 사람을 위해 여러 사람이 불편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님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랬기에 시숙님도 당황하면서도 형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남편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시모의 형님 몸무게와 옷차림 지적 문제 등 대부분 형님과 시부모님의 마찰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 같은 경우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미국에서 자란 형님 입장에선 불편하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무조건 굽히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이런 일로 시부모님은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형님도 두 분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시 전처럼 한국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됐기에 시부모님과 형님의 사이가 그보다 더 악화되진 않았죠. 그래도 시부모님은 형님보단 절 더 좋아하셨어요. 제게 잘해주셨던 두 분과 굳이 제가 갈등을 야기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결혼한 후에 저희 아빠와 시부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거든요. 두 분은 가끔은 따로 만나 술을 한잔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저희 엄마 시모까지 네 분이서 만나기도 하셨죠. 그런 반면 시부모님은 남편과 시숙님 중에선 여전히 잘 보지도 못하는 시숙님을 남편보다 더 좋아하고 신뢰하더군요. 얘 상진아, 넌 언제 실력 쌓아서 대기업, 아니 중견기업에라도 이직할래? 네 형 좀 봐라. 미국에서 그 어렵다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잖아. 네 형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전화해서 좀 묻고 배워. 그래, 상진아, 네 아버지 말이 맞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남편이요. 그래도 꽤 탄탄한 강소기업에서 연봉도 높게 받고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요. 아주버님이 멋진 분이라는 건 알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 남편도 노력에 파묻혀 사는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늘 저희 남편 앞에서 아주버님 칭찬만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말씀드려요. 두 분은 항상 남편과 시숙님을 은근히 비교할 뿐 아니라 같은 서울에 살며 자신들을 챙기는 남편보다 항상 시숙님을 먼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속상해 전 일부러 남편을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즉 체념한 사람처럼 익숙하게 대충 그 상황을 넘겨버리곤 했죠. 결혼하고 지켜보니 남편은 시부모님께 예의도 바르고 아들 땐 둘이도 다 하곤 했지만 두 분을 썩 좋아하지 않는 듯 보이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남편의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월등히 잘하던 시숙님을 은근히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별건 아니었어. 그냥 은근하게 형에겐 생선구이를 줘도 가장 크고 실한 걸로 주고 내 국보다 형 국그릇에 고기 건더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정도였어. 아니면 어딜 가나 형 자랑은 하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긴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정도? 그게 한두 번 겪으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잘하면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처로 남더라고. 그게 억한 심정으로 남아서 지금 부모님을 그렇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나랑 다르게 형은 두 분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효자가 될 수 있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자신을 구박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떠들 이야기도 아니니 홀로 모든 걸 사귀며 살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위로해줬죠. 당신은 절대 아주버님보다 못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내 눈에 세계책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참 사람 보는 눈도 없으시다. 그치?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그런 제 말에 남편은 고맙다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런 이유로 남편은 시댁에 그렇게 썩 자주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했지만 친정에 가는 건 참 좋아하더군요.
같은 서울 내에서 독립해서 살던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동생은 잘난 척은 전혀 않고 제 남편을 인생 선배로 받아들여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고 남편의 하는 모든 말을 경청해 줬어요. 또한 저희 부모님도 늘 우리 사이인 참 똑소리가 나고 사람도 바르다며 어딜 가나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하곤 하셨습니다. 시댁에선 늘 시숙님보다 못한 자식 취급을 받았던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면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다며 참 좋아했던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장점을 봐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응원군 같은 거 아닐까? 남편의 가슴엔 아직까지 시부모님에 대한 서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어린 시절에 서러운 기억을 만들어준 시부모님이 가끔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만큼 키워주신 분들이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기에 전 시부모님에게 잘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양가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며 우린 아들과 딸도 하나씩 낳고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태어난 해인 결혼한 지 4년 뒤 어느 날 우린 시부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고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경기도 외곽으로요? 그래, 사업 살리려면 별 수 있겠니?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봐야지. 당시 시부모님은 시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1층짜리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날 가보니 옛날 집이라 방이 좀 넓게 빠지긴 했어도 너무 낡고 허름한 곳이더라고요. 그날 시부는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다른 땅도 이미 팔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옆에 앉아있던 시모는 내 팔자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어허, 이 옆편 내가 재수온 붙게 왜 이삿날부터 대성통곡을 해?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사업 살려낼 거니까.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슬퍼하던 시모를 위로해드리다 시간이 늦어 저와 남편은 하룻밤 시댁에서 자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 아이들과 남편이 잠든 밤 10시쯤 화장실에 가려 방에서 나왔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시부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죠. 통화 내용을 들은 전 깜짝 놀랐어요. 시부의 통화 상대는 바로 저희 친정 아빠였거든요. 사돈어른, 내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돈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망하면 나뿐 아니라 직원들 인생까지 좌지우지 된다는 거 나처럼 사업을 하는 사돈어른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그 땅 내놨는데 하도 안 팔려서 골치인 그 땅이 팔리기만 하면 적어도 몇 억은 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건 절대 사업 자금으로 손 안 대고 팔리면 바로 사돈 돈부터 갚겠습니다. 끝까지 그 땅이 안 팔리면 헐값에 처분해서라도 사돈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라가 봐서라도요. 그때 전 그동안 시부가 저희 아빠께 돈을 빌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아빤 아무 말씀도 없으셨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저희 부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부에게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자니 시부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돈이 걸려있는 이상 상황은 제대로 알아야겠기에 우린 친정으로 가서 아빠께 상황의 전말을 여쭸던 거죠. 그때 아빠는 괜히 자신이 민망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에휴, 그래, 맞다. 사실 사돈어른이 위태로워진 사업 때문에 계속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조금씩 내게 돈을 빌려갔었어. 사실 어제 네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 오늘 오전에 또 돈을 좀 빌려줬다.
그렇게 여태 빌려준 돈을 다 합하니까 벌써 3억이 다 됐더구나. 3억이요? 아빠, 왜 여태 그걸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소리치지 마. 애들 놀란다. 그동안 네가 육아하랴, 둘째 임신하고 출산하랴, 얼마나 힘들어했어? 박서방도 그런 널 챙기면서 고생 많았고, 그 와중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걱정할까봐 내 일부러 말 안 했다. 괜히 말하면 네 시아버지 자존심만 더 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인데다 서로 사돈 사이기까지 한데 설마 네 시아버지가 내 돈을 떼어먹겠어? 그건 그렇지만 3억은 물론 나한테도 손이 덜덜 떨리는 거금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 가족이 더 힘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빌려줬다. 게다가 너도 어제 들었다며? 네 시아버지가 집 빼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땅을 헐값에 처분해서라도 나한테 돈은 꼭 갚겠다고 한 말. 나도 그런 확언이 없었으면 이만큼이나 돈을 빌려주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빤 시부를 신용하기에 그만한 돈을 빌려주셨고 저와 남편에겐 걱정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았고 특히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굉장히 죄송해했어요. 괜찮어.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죄송해하나. 아무튼지 착해 빠져가지고선 우린 정말 괜찮으니 고개 들게. 온 김에 저녁도 먹고 가. 아빠와 아빠 곁에 계시던 엄만 오히려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아빠께 보장한 말이 있으니 그나마 마음을 놓았지만 결국 시부는 저와 남편이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지 9달 만에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사업이 망한 충격에 시부는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 우울해하셨죠. 친정 아빠가 빌려주신 돈과 별개로 우린 시부가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때문에 우린 시댁을 전보다 자주 찾아가 시부와 시모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그런데 시부의 사업이 망한 지 한 달 뒤쯤 그날도 남편과 시댁에 갔던 전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죠.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전화 거셨는데요. 그래? 에휴, 휴대폰 들 힘도 없다. 애미 네가 통화 버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좀 돌려봐라. 그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어디서 자꾸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식탁 위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던 시부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발신자가 저희 아빠인 것도 확인 후 시부에게 휴대폰을 건네드렸어요. 그때 시부는 한숨을 푹 쉬며 제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와 저희 아빠의 통화 내용은 저와 남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예,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사업일로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마음은 많이 추슬렀나 싶어서 전화드렸지요. 술 한 잔 사드린다고 해도 통 나오지도 않으시고 나갈 기분도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에휴,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돈, 이 상황에 이런 말 꺼내는 게 참 죄송하지만 혹시 그 땅 아직도 안 팔렸습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사업상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라 여쭤봅니다. 사돈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저도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는 없어서요. 여태 사돈이 아무 말도 없길래 이렇게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원래 빌려줄 땐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고 돌려받을 땐 빚을 진 사람이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빤 선의로 돈을 빌려준 건 자신인데도 시부에게 미안해하며 채무 계획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업상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라면서요. 저희가 옆에 있는진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시부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너무 아는 거 아닙니까? 난 쫄딱 망해서 패가 망신했는데 지금 그런 사돈한테 대뜸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쟁이도 아니고 고작 망한 지 한 달 된 사람한테 어디서 빚독촉입니까? 나요.
사돈이 괘씸해서라도 돈 못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이런 전화 받을 기분도 아니니까 이만 끊습니다. 시부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화를 내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시부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속상하신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 화를 내세요? 괘씸하다뇨. 아빠께 무조건 빨리 돈을 갚는다고 사정하면서 돈을 빌렸던 분은 아버님이시잖아요. 3억이 무슨 장난감 이름도 아니고 저희 아빠한테도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저희 아빠는 오히려 아버님께 돈 이야기 꺼내시는 걸 미안해하기까지 하셨잖아요. 저 정말 저희 아빠 자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버지. 장인어른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장인어른께 그런 말을 하세요. 얼른 전화해서 사과부터 드리세요. 제발. 내가 뭘 잘못해서 돈을 못 갚고 있는 게 내 잘못이냐? 이건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 쫄딱 망한 사람한테 돈 갚아라 어째라는 이 장인이 더 비인간적이지. 난 절대 못해. 너희도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만 돌아가. 그래 너희들 가뜩이나 속상해하는 양반 붙들고 뭐하는 짓이야. 아예 얼른 가. 남편 또한 시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시모 또한 그런 시부의 편을 들며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던 우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평소 그래도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꼭 사과드려야겠다며 저와 함께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셨건만 그때도 아빠는 남편에게 애써 시부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열이 받지 않을 수 있겠니?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차던지 냉술 5잔이나 원샷 해버렸네.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냥 참아보려고. 자네 아버지가 좀 괄괄하긴 해도 이런 막대 먹은 성격은 아니지 않은가.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으니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정신이 돌아오면 분명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겠어? 그래도 오랜 친구셨으니 아빤 시부를 믿고 이해하려 노력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시부의 행동보다 훨씬 더 황당한 사실을 3주 뒤에 우리 모두 알게 됐습니다. 잔뜩 화가 나 제게 전화한 아빠의 전화로 인해서요. 그날 아빤 빠듯해진 사업 자금 때문에 다시 시부에게 전화를 거셨다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다시 사과 전화 한번 하지 않던 시부에게 화가 났지만 최대한 속으로 사귀면서요. 사돈, 자꾸 독촉해서 미안하지만 대체 그 땅은 언제 정리되는 겁니까? 나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배트 말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고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 땅이 안 팔리면 헐값이라도 넘겨서 꼭 돈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참 진짜 더럽게 질기게 구네. 사돈, 아니 김영훈이 너 사돈이자 친구끼리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솔직히 나 빈털털이야. 당장 너한테 갚을 돈도 없어. 뭐? 너 막 나가자는 거야? 그 땅은 뭔데 그럼? 사실 나 남아있는 땅 같은 거 없었어. 그냥 그렇게라도 말 안 하면 네가 돈을 더 안 빌려줄까 봐 거짓말했던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살려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아이 근데 어쩌냐? 이미 사업은 망했고 나한테 남은 건 이 낡아 빠진 집 하나뿐인데. 그러니까 그만 좀 전화해서 사람 짜증나게 해. 네가 아무리 이래도 난 토해낼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시부는 사실은 팔리지 않던 땅 같은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 사람 사이 함께 아는 친구들이 몇이고 서로 사돈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사이에 그런 말로 사기를 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시부는 아빠의 호의와 선의를 완전히 악용하고 뒤통수로 돌려줬던 거예요.
아빠의 울분 섞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눈에 고이더라고요. 그 뒤 화가 나서 집까지 찾아간 아빠 엄마에게 시부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네요. 결국 울분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빤 제게 전화를 하셨던 거죠. 경악한 저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부모는 우리에겐 문을 열어주었고 우린 가자마자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 그런 사기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 땅이 원래 없었다뇨. 저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보셨으면 그런 짓을 하세요? 당장 저희 아빠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얘 말하는 뻔세 좀 봐라. 너 큰 며느리 닮아가냐? 그래서 시부모 대하는 말투가 그따위야? 넌 네 애비만 중요하고 이 시애비는 중요하지도 않어. 내가 오죽 돈이 절실했으면 사돈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나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안 좋다. 아이 근데 어쩌냐 돈이 없는 걸.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그 돈을 못 받게 된 저희 아빠는요? 아버님이 급하다고 저희 아빠까지 피해를 입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야말로 며느리가 올쭉했으면 시댁에 와서 이 난리를 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집사람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아버지. 세상에 사돈을 상대로 사기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절 부끄럽게 만드세요? 아버지 만약 형 처가가 상대였다고 해도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 처가에만 이런 모렴치한 짓을 하신 거잖아요. 두 분은 늘 형만 소중하고 전 형만 못하게 대하셨으니까요. 상진이 너도 그만 못해? 네가 부모는 생각도 않고 처가 편만 드는 이런 놈이니까 나랑 네 아버지가 네 형을 더 예뻐한 거야. 하지만 시부도 시모도 죄책감이라곤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부모를 찾아가 돈을 독촉했어요. 당시 다행히도 아빤 새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어 작은 부족 이슈는 넘기셨는데 시부에 대한 괘씸함에 더더욱 돈을 받으려 하신 거죠. 아빠는 분통 터지는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내 돈을 갚으라며 시부에게 화를 내셨고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시부모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두 분 차라리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이 집 팔고 그 돈이나마 저희 아빠께 우선 갚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싫다. 방이 세 개라고 해봤자 크기가 코딱지만한 너희 네 식구 집에 우리가 가봐야 좁은 거실 신세밖에 더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한들 잔뜩 날이 서 있는 너희가 우릴 대접이나 해주고 살겠어? 지금 저희 집사람이랑 장인 장모님께 이런 짓을 하시고도 시부모님 대접을 받길 원하세요? 그게 싫으면 단칸방 월세집으로라도 이사 가세요. 그렇게 이 집 팔고 장인어른께 조금이라도 돈 갚으시라고요. 양심이 있으셔야죠. 아이고, 넌 대체 영혼이 그놈 자식이냐? 이 박득철이 자식이냐? 월세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만 네가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장인은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놈인데 자꾸 저희 아빠한테 놈놈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도 잘 살지 못 살진 저희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돈을 빌린 아버님이 하실 말은 아니죠. 시부모는 나중엔 저희와 친정 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결국 아빤 시부에게 법정 소송을 걸겠다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시부는 빚을 갚을 테니 아빠에게 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더라고요. 아빠에게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 또한 직접 아빠와 시부가 만나기로 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서요. 그리고 그때 시부는 저희 아빠께 아주 기가 막힌 타협안을 제시하더군요. 뭐? 그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퉁을 치자고? 그래, 우리 착한 장남이 처음부터 계속 한국에서 사정이 힘들면 미국으로 오라더라. 자기랑 큰며느리가 우릴 모셔주겠다고. 큰며느리께 내가 싹퉁머리가 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특한 마음을 먹은 걸 보니
그래도 속은 깊은 애였나 봐. 걔네 집은 둘째네 집보다 크고 넓어서 우리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나랑 집사람은 이제 미국에 가서 큰애네랑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김영훈이 네 명의로 남겨줄게. 나한테 남은 재산은 그게 전부니까 그걸로 3억이랑 퉁쳐. 싫으면 뭐 난 돈 없으니까 배째던가. 그 집을 처분하면 그 돈이라도 저희 아빠께 우선 갚으라고 한 거지. 누가 그 돈을 3억과 퉁치라고 말해줬답니까? 시부는 당시 시세로 3억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던 그 집을 3억과 퉁치자고 제안한 거예요. 당연히 아빠도 저희도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빤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결국 시부의 멱살까지 잡으셨어요. 야, 박득철, 너 진짜 인간 맞아? 돈 빌릴 땐 세상 비굴한 척은 다 하더니 이젠 입을 싹 닫겠다고? 너 대체 이 업보를 어떻게 청산하려고 하냐? 그래 놓고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겠다고? 아, 그럼 뭐 어쩌라고? 난 돈 없다니까. 그리고 나처럼 쫄딱 망한 놈한테 어떤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주겠냐? 너 그 집도 안 받으면 나한테 건져갈 거 하나도 없어. 아버님, 사람이 도의라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돈 앞에선 친구고 가족이고 뭐고 없다지만 어떻게 사과 한마디 할 줄을 모르세요? 사과 대신 돈 준다잖아, 돈. 야, 김영훈, 네가 날 고소해봤자 그 집 이상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도 그걸 알아서 지금 부들거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집이라도 받든 그것마저도 안 받든 마음대로 해라.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 두고 봐 너. 언젠간 분명 천벌 받을 거야. 내 호일 이렇게 악의로 갚은 죄 분명 언젠간 톡톡이 치르게 될 거야. 그래, 그래. 그 천벌은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넌 신경 꺼. 화가 나서 부들대던 우리 앞에서 시부는 실실 웃기까지 하며 비아냥대더군요. 아빤 그런 시부에게 눈앞에 있던 커피를 냅다 뿌려버리셨고 시부는 그제야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다 아빠가 주먹까지 들어올리자 냅다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이후 결국 아빤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의 집 명의를 아빠 앞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시부에게 땡전 한 푼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 하는 수 없이 그 집이라도 받기로 하신 거죠. 그 뒤 시부모가 도피하듯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남편은 시부모에게 전화해 울며 원망의 말을 내뱉더군요. 평생 형이랑 절 은근하게 차별하면서 제 가슴에 상처를 남기더니 결국 제 처가 식구들에게 죄인까지 되게 하셨네요. 두 분이 절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절대 이러실 순 없어요. 그래놓고 두 분만 미국으로 가게 돼서 좋으세요? 그렇게 아끼는 형네로요? 그래, 좋다. 그리고 너야말로 평생 네 형과 다르게 우리한테 자랑거리 한번 되어준 적 없으면서 이번에도 네 형처럼 제대로 된 도움은커녕 네 처가 편만 들지 않았니? 나도 네 아버지도 너에게 이번에 아주 제대로 실망했다. 미국 가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쓰고 살 거야. 저야말로 두 분하고 이젠 평생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끝까지 시부모는 제 남편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울며 몇 번이나 친정 부모님께 사과드렸어요. 우린 부모님께 죄송해 상이 후 집까지 내놓고 두 분께 모자란 빚을 갚으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말리며 남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됐네, 박서방. 아무 잘못도 없는 자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네 부모 빚을 갚나? 자네를 위해서도 우리 서활 위해서도 우린 그런 돈 절대 못 받네. 박서방, 우린 전혀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그러니 우리에게 정 미안하면 앞으로 우리 서화랑 손주들이나 더 아끼면서 살아주게. 에휴, 딱 한 사람. 사실 가장 가슴 찢어지는 사람은 자네일 테지. 남편은 그런 부모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시댁에서 멀쩡한 사람이었던 시숙님은 시부모 대신 제게 전화해 사과해 주더군요. 그 이후 시숙님과의 우애는 나쁘지 않았던 남편은 주로 시숙님이 먼저 하는 전화로 가끔이나마 시숙님과 안부를 물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절 시부모의 안부는 묻지 않았고 시부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긴 시숙님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가 떠난 후 아빤 시부모의 낡은 집을 고쳐 저렴한 월세를 놓으셨습니다. 폐거물로 놔두는 것보단 그나마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시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담은 채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상상 초월할 소식에 우린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예, 서아야. 세상에, 이게 무슨 행운이라니. 나 지금 부동산에 다녀오는 길인데 아주 대박이 났다. 네? 대박이요? 그래, 네 시부모가 나한테 남기고 간 그 집이 있지? 그 집이 있는 동네에 이번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대. 거의 확실시 될 것 같다면서 혹시 집 팔 생각 없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조합이 생겨서 아파트 단지 건축이 확정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뛸 거라고 말이야. 세상에, 지금 그 땅을 팔면 네 시부모가 갚지 않고 떼어먹은 돈은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차익을 볼 거라고 하더라. 남편과 전 들뜬 아빠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빤 시부모가 3억 대신 남긴 그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집을 팔면 3억은 남기고도 남을 차익이 생길 거라면서요. 당시 아빤 당장 팔지 않아도 땅값은 계속 오를 거라며 우선 부동산의 제안은 거절했다고 하시더군요. 전화 위복이라고 시부모의 뻔뻔한 만행이 그런 복이 되어 돌아올진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면서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린 아주 우스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우린 한 해 전 결혼했던 동생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는 시부가 저희 아빠께 전화를 걸었던 거죠. 처음엔 익숙지 않은 해외 번호에 어리둥절해 하던 아빤 시부인 걸 알고 표정이 일그러지시더군요. 조용한 숙소 아니었던지라 시부의 까랑까랑한 목소린 같이 있던 가족 모두에게 아주 잘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시부는 뒤늦게 미국에서 재개발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야, 김영훈이, 내가 너한테 넘긴 그 땅 이번에 재개발된다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팔면 값이 벌써부터 어마어마하던데 너 설마 그 돈 혼자 다 처먹을 건 아니지? 그럼 나 혼자 다 처먹지. 내가 뭐 너한테 나눠라도 주겠냐 이 뻔뻔아? 뭐야? 야, 그 집 원래 내 거였잖아. 그럼 내가 빌렸던 3억 빼곤 당연히 날 줘야지. 원래 내 집이었는데. 야, 넌 상식도 없냐? 그따위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니 사업이 망하지. 5년 전에 넌 3억에서 한참 모자란 그 집으로 네가 빌린 3억이랑 퉁치자고 했지? 난 엄청난 손해였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집이 3억보다 훨씬 비싸졌다고 한들 넌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난 손해를 감수한 만큼 이득을 본 거고 넌 그 못돼 처먹은 신부만큼 손해를 본 거야. 역시 세상은 공평해. 안 그러냐? 야, 이게 진짜 너 나 놀려? 됐고, 난 인정 못하니까 집 팔면 내 목도 내놔. 내놓으라고. 싫다 이 거렁뱅이 자식아. 정 억울하면 와서 소송이라도 걸어봐. 변호사 수임료만 깨지고 쪽방만 차겠지만. 야, 끊어라. 내 귀 썩는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아빤 이때다 싶어 시부에게 5년 전 당한 약오름을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빠가 시부의 전화를 뚝 끊어버린 뒤 남편의 얼굴은 창피해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뜩이나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당에 하필 그 자리엔 제 동생과 올케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우리 가족은 술을 한잔하며 돌아가면서 제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건만 시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 저는 무려 새벽 4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잠결에 발신자 확인도 못하고 전화를 받은 전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던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잠이 확 깼습니다. 뭐야, 어머님이세요? 자니? 미안하다. 내가 시차 생각을 못했구나. 저기 둘째야. 우리가 너희 부모님께 드린 집값이 굉장히 뛰었다지? 그거 네가 너희 부모님 좀 잘 설득해서 우리도 좀 나눠주게 하면 안 되겠니? 사실 말이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처량하게 살고 있어. 왜요? 효자인 아주버님 집 간다고 그렇게 자랑하실 땐 언제고요? 네 형님 말이다. 큰 며느리. 걔가 전에도 사사건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더니만 같이 사니까 완전히 집안에서 왕행세를 하더구나. 내가 미숙한 살림 좀 트집 잡았더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하라질 않나.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용돈 좀 넉넉히 달라고 했더니 얹혀 사는 입장에 사사건건 잔소리만 한다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 하질 않나. 정말 너무 서럽더라. 네 시숙은 가운데서 굉장히 난처했는데 나중엔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냥 큰애랑 평화롭게 좀 지내지. 왜 자꾸 갈등을 만드냐고 말이야. 그때 불쌍한 척 제게 하소연을 하는 시모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의 미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나 보더군요. 빈손으로 시숙님네 얹혀 살면서 형님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던 시부모는 결국 형님과 빚은 갈등이 쌓여가며 시숙님에게까지 원성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타지에서 갈 곳도 없던 시부모는 결국 형님의 눈치를 보며 나중엔 한인타운에서 고된 허드렛 일까지 구해 직접 돈까지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 시부 지인에게서 재개발 소식을 듣고 시부가 완전히 눈이 뒤집혀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사돈들이 그 돈이라도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살지 않겠니? 영어도 잘 안 통하고 기댈 데도 없고 우리 여기서 살기 너무 서럽다. 고향이 너무 그리워. 제발 부탁한다 아가. 예전에 우리가 한 짓은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어. 아니요, 전 안 그럴 건데요. 급할 땐 세상 불쌍한 척 저희 부모님 호의를 이용하시더니 이제 와서 진심도 안 담긴 반성이요? 저희 부모님 돈 떼어먹고 미국 갈 땐 세상 신나셨었죠? 근데 어쩌죠?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존재하는데 고향이 그립든 미국에서 힘들게 사시든 그건 두 분 알아서 하세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사시든 제 알 바 아니니까요. 여보, 줘봐. 어머니, 언젠 저 같은 자식은 필요도 없다더니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이제 두 분 제 부모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두 분이 먼저 절 버리셨으니까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과거에 두 분께 베푼 호일 이제야 세상을 통해 돌려받으신 것뿐이에요. 두 분은 그 돈 탐낼 자격 없으니까 군침 그만 흘리세요. 그리고 이딴 연락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뻔뻔한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 통화 소리 어느새 잠에서 깨어 있었는지 남편 또한 제 휴대폰을 가져가 시모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후 저희 부모님도 저와 남편도 낯선 번호의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를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빤 그 집을 팔고 엄청난 차익을 얻으셨어요. 지금 그 집은 부서졌고 그 자리엔 재개발이 확정되어 아파트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부모는 지금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작년에 시숙님은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 시숙님은 시부모를 한국에 보내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집사람과 부모님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이상 같이 살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좀먹기만 할 것 같더라. 집사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시숙님은 결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시부모에게 한국에 가서 집을 얻으라며 돈을 줬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의 방 2칸짜리 빌라 전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찾아오는 자식도 없이 아주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는 아직까지도 아빠에게 넘긴 땅 생각에 배가 아프다며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있다네요. 남편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시모인 걸 알고 곧장 미간에 주름이 잡혔었어요. 그때 시모의 하소연으로 우린 시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상진아, 엄마 너무 힘들고 외롭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네 아버지 술주정이나 들으면서 복장 터지게 살고 있어. 돈이 없어서 밖에 놀러도 못 나가고 사는 게 아니야. 갈 곳도 돈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맨날 술주정 부리는 네 아버지랑 둘이 집에 갇혀 있는 꼴이야. 상진아, 이 엄마랑 아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두 분은 늘 필요할 때만 그렇게 저자세를 보이시죠? 전 알아요. 두 분은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해서 안면 몰수하고 절 그리워하는 거라는 걸요. 저한테 이제 부모님은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장인 장모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제 남편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던 남편은 끝까지 시모에게 모진수를 내뱉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끊어내기까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에 전 남편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결국 초라한 말년을 살게 된 시부모처럼 사람이 잘못을 하고 살면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엔 이렇게 대가 없는 악행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이 부디 널리 퍼져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제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꼭 반성하고 뉘우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